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으로 도리어 미국 경제가 자폭하게 됐는데요. 증발한 돈만 무려 140조. 관세로 트집을 잡으면 한국이 무릎 꿇을 줄 알았지만 미국의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적인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력 대반격에 나섰고 55조 원짜리 미국 공장은 한국 엔지니어가 떠나자마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천하의 트럼프마저 이게 아닌데? 라며 당황하게 만든 한국의 소름 돋는 참교육. 미국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맙소사 국장님. 엔비디아가 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12%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걸린다고요? 비서의 비명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죠. 지금 제 눈앞에 놓인 건 주가 그래프가 아니었거든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들고 있는 A4 용지 한 장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5분. 워싱턴 상무부 산업안보국 제 집무실 책상 위로 팩스 한 장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발신지는 서울 대한민국, 수신인은 미합 중국 상무부. 내용은 너무나 간결해서 오히려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긴급 통지문 대미 반도체 현물 공급 중단 안내. 귀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및 행정명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금일부로 미국향 HBM 및 서버용 D램의 현물 공급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효력 발생 즉시. 숨이 턱 막히더군요. 공급 축소도 아니고 가격 인상도 아니었습니다. 중단. 그것도 즉시. 이 단어 두 개가 찍혀있는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아니,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이는 펜실베이니아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지금 이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붉은색 한라인 전화기가 발작하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실리콘밸리일 겁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아니면 아마존의 앤디 제시겠죠. 그들은 지금쯤 아마 제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퍼붓고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네가 관세 때리면 걔들이 무릎 꿇는다며. 이게 뭐야? 우리 서버 다 멈추게 생겼잖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불과 11일 전만 해도 저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발밑에 조약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걷어차면 걷어차이는 대로 굴러가는 그런 존재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시간을 딱 11일 전으로만 돌려볼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 현장이었죠. 날씨는 영하 10도였지만 현장의 열기는 용광로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단에 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한국?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자들에겐 관세 100%라는 정의의 철퇴가 내려질 것입니다. 와!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100% 관세를 외칠 때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데이비드 봤어? 한국 애들 반응. 아니요, 아직 조용하던데요? 겁먹은 거지. 쫄아서 대책회의하느라 정신없을걸? 300조 원 투자 계획서 알지? 그거 빌미로 삼아서 텍사스 공장 지분까지 싹 다 뺏어오자고. 우리는 낄낄거렸습니다. 정말로 유쾌했었죠. 한국 따위가 감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겠어? 그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미국 시장 잃으면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서구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열흘간 한국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박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입을 닫았고 삼성의 대관 담당 임원들은 심지어 휴가를 떠났다는 첩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항복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꺼봐, 알아서 기잖아. 오늘 관세 서명식 하기 전에 텍사스 공장 헌납하겠다고 연락 올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사형수가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침묵이 아니라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숨고르기였다는 걸 저는 오늘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CNN 속보 떴습니다. 부하 직원이 리모컨을 집어 던지듯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 선언으로 미국의 AI 산업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HBM 재고는 단 2주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속보, 구글 데이터 센터 증설, 무기한 연기, 오픈 AI GPT-6 학습 중단 위기. 이게 말이 돼?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헤쳤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2주치라고? 분명히 마이크론 CEO는 저한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 100%라는 칼을 뽑아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주 뒤에 전 세계 AI가 멈춘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저 수화기 너머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대통령님, 우리가 쏜 미사일이 유턴해서 우리 심장에 박혔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겨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함 소리 대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국장, 지금 당장 상황실로 튀어와. 그리고 들어올 때 텍사스 공장 보고서 챙겨와. 텍사스 보고서요? 그래, 삼성 텍사스 공장. 그거라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마이크론 수율 개판이라는 보고 들어왔어. 삼성 텍사스 공장은 정상이지? 한국 애들 없어도 돌아가는 거 맞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났습니다. 제 책상 구석에는 방금 전 팩스와 함께 도착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시범 가동 결과 보고서. 저는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봤습니다. 거기엔 붉은색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최종 수율 8.2%. 판정 생산 불가. 100개를 만들면 92개가 불량품이라는 뜻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EUV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데 결과물은 그냥 예쁜 실리콘 쓰레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기계를 다룰 줄 아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비자 문제와 관세 위협을 이유로 지난주에 전원 귀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대답 안 해? 비서실장의 재촉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는 55조 원을 들여서 텍사스에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와 차가운 기계들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피, 그 기계를 춤추게 만드는 영혼은 모두 한국으로 떠나버린 뒤였던 겁니다. 실장님.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죠. 텍사스 공장은 지금 유령 공장입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한국 엔지니어 없이 돌렸더니 불량률이 92%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우리는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우리 손으로 떼버린 겁니다. 쾅!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 지금 한국이랑 연락돼? 삼성 대관팀이랑 연락되냐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뭐? 전화기 코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메일, 팩스, 한라인. 전부 먹통입니다. 차관이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걔들이 안 받으면 어떡해? 지금 애플팀 쿡이 백악관 로비에 와서 드러누웠단 말이야. 저는 멍하니 차관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님, 그날 기억나십니까? 뭐? 우리가 관세 100% 때리겠다고 했을 때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딴 옛날 얘기할 때야?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공급 중단 통지서를 차관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했죠. 그들은 우리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기다린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요. 창밖으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월스트리트 어딘가에서 누군가 실려가고 있는 거겠죠. 140조 원이 증발한 아침.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던진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제압당한 오늘. 이날은 훗날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영원히 잃어버린 날이라고 말입니다. 삐오, 삐오, 삐오. 창밖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제 책상 위의 인터폰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엔 붉은색 램프가 아니라 검은색 비상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당장 뉴욕 증권거래소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어. 나스닥은 이미 멈췄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죠.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패닉일 뿐이에요. 진정하세요, 보좌관님. 진정? 지금 애플 본사에서 뭐라는 줄 알아? 아이폰 17 생산 라인이 멈췄대. 메모리 칩 공급이 끊겨서 전 세계 공장이 셧다운 됐다고. 대안이 뭐야? 대안이 있긴 한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긴급 대체 공급망 리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엑셀 파일에는 우리가 믿었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는 마이크론, 반도체의 원조 인텔, 그리고 우방국인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든든한 백업 플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가 없어도 우리에겐 이들이 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뉴욕 공장 풀가동하면 HBM 물량 일주일 안에 커버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인시키겠습니다. 저는 보좌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이크론의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CTO님, 접니다. 데이비드 국장. 뉴스 보셨죠? 저는 최대한 권위적인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삼성이 제 발로 걷어찬 시장 마이크론이 다 먹는 겁니다. 뉴욕 공장 가동률 100%로 올리세요. 재고 있는 거 싹 다 풉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 대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이 부서지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만 들려왔거든요. 국장님, 가동률이요? 마이크론 CTO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지금 올리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라인이 섰습니다. 네, 섰다니요? 전력 공급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전기는 들어옵니다. 장비도 멀쩡하고요. 그런데 칩이 안 나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네덜란드 ASML사에 최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놨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재료도 똑같고 설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칩이 안 나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깊던지 제 척추가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짐 싸서 나갔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비자 갱신 안 해준다고 협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겠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죠.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요? 그가 허탈하게 웃더군요. 국장님, 반도체는 요리책 보고 만드는 계란 프라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장비, 똑같은 온도로 돌려도 누가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듣고도
지금 웨이퍼 위치가 0.01 나노 틀어졌네 하고 잡아내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매뉴얼에 없어요. 그들의 손끝에만 있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팩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우리 미국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똑같이 했죠.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수율 12%. 웨이퍼 한 장 넣으면 90%가 불량품입니다. 이대로 납품하면 구글 서버 다 타버립니다. 우린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그 건조한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것 같더군요. 믿었던 마이크론이 미국의 자존심이라던 그 기업이 고작 한국인 기술자 몇 명이 없어서 공장을 멈췄다고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죠. 이건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오류일 겁니다. 그래요, 마이크론 녀석들이 무능한 겁니다. 그래, 인텔이 있잖아. 인텔은 다르겠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인텔의 서버칩 담당 부사장. 하지만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제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무부 기술 자문관인 해리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채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더군요. 국장님, 인텔 쪽 연락 기다리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뭐? 해리, 너까지 왜 이래? 인텔은 파운드리 재건한다고 보조금만 수십조 받아갔어. 그 보조금으로 건물만 지었지 안에 들어가는 패키징 기술은 확보 못했습니다. 해리가 태블릿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 화면이었는데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이것 좀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급한 대로 인텔이 만든 구형 메모리를 끼워서 서버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화면 속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온도 그래프였습니다. 서버 온도 98도 돌파, 냉각 시스템 한계 초과. 시스템 강제 종료. 10분입니다. 해리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산 HBM을 썼을 때는 24시간을 돌려도 40도를 유지하던 서버가 인텔 칩을 끼우니까 단 10분 만에 1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3배나 뛰었고요.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새로 지어야 할 판입니다.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우리가 대체 가능하다고 믿었던 기술들이 사실은 한국 제품보다 3세대나 뒤처진 고물들이었다는 걸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확인한 겁니다. 평소에는 한국 제품이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공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숨 막혀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본은? 대만은? TSMC가 있잖아. 그래, 대만한테 전화해. 걔들은 우리 편이잖아. 국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해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TSMC는 GPU를 만드는 곳이지 기억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TSMC가 만든 칩은 그냥 멍청한 계산기일 뿐이라고요. 그때 제 눈길이 책상 구석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가 한국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오만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제 옆에 선 한국 공장장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공장이 참 크네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결국 미국이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때 공장장은 별말 없이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원천 기술? 그래, 가져가 봐.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공손했던 침묵이 사실은 극한의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피카소가 될 수 없듯이 특허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흘린 30년의 땀과 눈물,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가 축적된 그 장인 정신은 55조 원을 준다고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비서가 울먹이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멈췄고 인텔은 불탔고 대만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 동맹이라는 거창한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를 뺐을 뿐인데 지도가 통째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방금 오픈AI 샘 알트먼이 나한테 보고를 하나 했네.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한국산 칩 공급이 끊겨서 GPT-6 모델 학습이 중단됐다고 하더군.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가 그러더군.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부터 인공지능의 주권은 미국이 아니라 칩을 가진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털썩.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주권. 우리가 중국을 막겠다고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그토록 외쳤던 그 AI 패권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의 공급 중단 선언 하나로 허무하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긴급 공급 중단. 그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이제는 핵폭탄 스위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55조 원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55조 원을 들여서 우리의 목줄을 한국의 손에 쥐어준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죠. 사무실 TV 화면 속 뉴스 앵커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공급 중단을 넘어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해서는 안 될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리며 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헛똑똑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할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지난 40년의 격차. 한국 반도체의 진짜 얼굴입니다. TV 화면 속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홀로 고요한 호수처럼 말입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번쩍이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검은색 바탕 위로 선명한 붉은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의 심전도와 한국의 심전도를 동시에 띄워놓은 듯한 그 잔인한 비교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들이마시던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 비교 분석, 동일 장비 가동 시 성능 지표. 미국 텍사스, 뉴욕 공장 수율 8.2%, 전력 효율 18%. 한국 평택, 용인 공장 수율 94.7%, 전력 효율 99.8%. 말도 안 돼.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TV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봐, 해리. 저거 보라고. 저 자식들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잖아. 똑같은 네덜란드제 장비를 썼어. 똑같은 원자재를 넣었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물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기술 자문관 해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제발 내 말이 맞다고, 저 숫자는 한국 정부가 조작한 프로파간다라고 동의해 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미국이 기술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기당했다고 믿는 편이 덜 비참했으니까요. 하지만 해리의 반응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태블릿 PC와 TV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힘없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 데이터 맞습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반도체를 발명한 미국이야. 그런데 우리가 틀렸고 쟤네가 맞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마이크론 엔지니어들이 보낸 공정 로그 파일을 뜯어봤습니다. 장비는 똑같습니다. 기계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해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레시피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레시피? 지금 요리 교실 하자는 거야? 반도체 굽는데 소금이라도 덜 쳤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해리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띄워 제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화면 가득 깨알 같은 숫자와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국장님, 이 숫자를 보십시오. 여기 왼쪽은 우리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입력한 공정 변수 개수입니다. 온도, 압력, 가스 주입량, 노광시간 등등. 매뉴얼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넣어서 총 320개를 세팅했습니다. 그래, 320개면 충분하잖아. ASML 매뉴얼에도 필수 변수는 250개라고 적혀 있어. 우린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70개나 더 챙겼다고. 완벽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오른쪽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시트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평택 공장에서 유출된, 아니, 그들이 방금 보란듯이 공개한 실시간 데이터 시트를 보십시오.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변수의 개수를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제 노안이 심해진 건가? 아니면 태블릿 픽셀이 깨진 건가?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0이 2개쯤 실수로 더 붙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삼성 SK 공정 변수 12,480개. 12,480개?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였죠. 지금 나랑 장난해? 사람이 어떻게 12,000개를 통제해?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해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괴담을 들려주는 사람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0.001도 단위로 쪼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스를 그냥 주입할 때 그들은 가스의 흐름 각도와 웨이퍼의 회전 속도, 기계의 미세한 진동, 심지어 그날 평택의 기압과 습도, 작업자의 체온까지 계산해서 12,000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아니 수십 대를 연달아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성경처럼 믿었습니다. 그것만 달달 외우면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온 우리가 당연히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매뉴얼은 그저 알파벳을 배우는 기초 입문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계가 알려주지 않는 영역, 매뉴얼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12,000개의 미세한 틈새를 그들의 경험과 피와 땀으로 지난 40년간 묵묵히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제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만 했죠. 이건 기회잖아. 아니, 마법이야. 미친 짓이라고. 55조 원을 줘도 못 사는 게 당연하잖아. 그때 TV 화면 속 한국 장관이 마치 제 혼잣말을 엿듣기라도 한 것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반도체는 차가운 기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2,000번의 실패를 견뎌낸 엔지니어의 뜨거운 혼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도 결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관이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바로 그 주제. 돈과 직결된 살인적인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연간 운영 비용 시뮬레이션 2026. 시나리오 A 한국산 칩 사용 1조 2천억 원. 시나리오 B 미국산 대체 칩 사용 4조 5천억 원 375% 폭증. 잠깐만. 비용이 4배가 뛴다고? 30%가 아니라 300%?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뜬 붉은색 경고 문구가 그 끔찍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유, 미국산 칩의 미세 공정 실패로 인한 발열 제어 불능은 곧 냉각 비용 폭증. 그제야 아까 인텔 칩을 끼운 서버 온도가 10분 만에 98도까지 치솟았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한국산 칩은 12,000개의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전기가 셀 틈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대충 만든 칩은 구멍 숭숭 뚫린 그물처럼 전기를 질질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흘러나온 전기가 전부 열로 바뀌어 1,000억 원짜리 서버를 거대한 난로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비서 제니퍼가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트위터, 아니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또 뭐야? 읽어봐. 당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애국심만으로 주주들의 돈을 태울 수 없다. 1년에 전기세만 3조 원을 더 내야 한다면 구글은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사무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의 자존심인 구글이 전기세 때문에 조국을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관세 100%?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업들이 다 도망가면 거둘 세금조차 없어지는데? 우리는 빈 껍데기 땅만 지키게 생겼는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팩스 기기를 바닥으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우당탕, 콰직,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하얀 A4 용지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쇼라고. 한국 정부가 겁주려고 과장한 거야. 저는 악을 쓰며 부정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100년 패권이 오늘로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리, 당장 ASML 본사에 전화해. 한국 애들이 장비 튜닝을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효율은 불법 개조 없이는 절대 안 나와. 하지만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리, 내 말 안 들려? 전화하라고. 국장님, 튜닝 문제가 아닙니다. 해리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장관이 마지막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화하실 생각도 드시지 않을 겁니다. 또 뭐? 이번엔 또 무슨 조작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어디까지 우릴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대? 저는 씩씩거리며 다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지도였습니다. 글로벌 HBM 공정 특허 점유율 현황. 한국, 삼성과 SK 91.4% 적색 경보 독점 구역. 그 외 전 세계 8.6%. 세계 지도가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그 지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고딕체로 적힌 한 문장이 제 심장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은 종이 한 장짜리 설계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는 공정의 길목은 91%가 한국의 특허로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마치 저와 눈을 맞추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그리고 백악관의 참모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마이크론 공장을 돌리려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당신들은 1초에 한 번씩 한국의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그 침묵의 시간 1초, 2초, 3초.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억지로 생산한 칩 하나당 100달러의 기술 로열티를 우리가 청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100%? 내십시오. 우리는 로열티 200%를 합법적으로 받아가겠습니다. 크아악.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허술한 그물을 짜는 동안 그들은 특허라는 촘촘한 거미줄을 전 세계에 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땀 흘려 번 돈은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개미지옥이었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쓰러지셨답니다.
비서의 다급한 외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까 제가 찢어발긴 서류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찢어진 종이들 사이로 아까 해리가 보여줬던 그 숫자가 아른거렸습니다. 12,480개.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만함의 크기이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의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미국의 도덕성과 명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가장 모욕적이고도 치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TV 화면 속 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원고를 정리하더군요. 그 짧은 침묵의 순간 백악관 상황실과 제 사무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모든 모니터 앞에서는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관세를 면제해주면 다시 공급하겠다는 협상 아닐까? 아니면 보조금을 더 달라는 요구일까? 우리는 멍청하게도 여전히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라고 착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문장은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을 비웃듯 미국의 심장에 얼음못을 박아버리는 상상조차 못한 파국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불확실한 정치적 리스크와 일방적인 약속 파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반도체연합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합니다. 철수?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단어가 가진 의미가 뇌에 바로 박히지 않았거든요. 철수라니? 공장은? 55조 원은? 다 버리고 가겠다고? 장관이 마치 제 질문을 들은 것처럼 냉혹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텍사스와 뉴욕에 건설 중인 모든 팹은 즉시 폐쇄합니다. 반입된 장비는 전량 회수하거나 현지에서 파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라는 위험한 시장에 우리의 미래를 걸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미국을 버립니다. 쾅!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자식들이 지금 블러핑하는 거야. 55조 원을 땅에 버리겠다고?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건 자살폭탄 테러잖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장사꾼이 시장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요? 저건 분명 몸값을 올리려는 쇼입니다. 겁을 줘서 유리한 조건을 따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요. 해리, 당장 분석해. 저거 진짜야, 가짜야? 쟤네들 진짜 철수하면 손실액이 얼마야? 삼성 주가 폭락할 거 아니야.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내 말이 맞다고 해줘. 제발 저게 쇼라고 말해줘. 하지만 기술자문관 해리는 태블릿을 든 채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사람처럼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해리, 왜 대답이 없어? 삼성 주가 확인하라고. 국장님. 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해리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블룸버그 단말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15% 거래 정지 상한가. 이게 왜 올라? 미국 시장을 버렸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고? 월스트리트가 아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국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신 글로벌 반도체 카르텔을 결성했다는 소식이 동시에 터졌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 미국을 버리자마자 유럽연합과 중동, 중국이 동시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만 빼고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왕따를 시키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왕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55조 원이라는 팔 하나를 잘라내는 대신 미국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건 자살골이 아니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극한의 승부수였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공장은? 텍사스 공장은 우리 땅에 있잖아. 걔들이 철수하면 우리가 접수해.
국유화해버려. 장비도 다 있고 건물도 있잖아.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떻게든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나가겠다면 55조 원짜리 최신 공장을 공짜로 먹는 셈 아닙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할 겁니다. 법무부 장관 연결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텍사스 공장 압류 들어간다고 전해. 제가 수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해리가 비명을 지르듯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안 됩니다. 압류하면 안 됩니다. 뭐? 왜 안 돼? 우리 땅인데? 그게 함정입니다. 허니팟이라고요? 허니팟? 꿀단지? 제가 방금 텍사스 공장의 메인 서버 로그를 해킹해봤습니다. 해리가 비틀거리며 제게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붉은색 코드가 한 줄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에러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벌였던 모든 쇼가 사실은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대한 덫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시스템 규약, 초토화, 청야 전술, 발동 조건, 강제 진입 또는 압류 시, 수행 동작, 자폭, 물리적, 논리적 파괴, 청야 전술,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3년 전 공장 지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보안 조항.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 장비에 자폭 코드를 심겠다던 거요. 우리는 설마 진짜로 하겠냐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진짜로 심어놨습니다. 해리의 설명은 끔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강제로 공장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 혹은 법적으로 압류를 거는 순간 공장 내의 모든 EUV 장비는 바이러스를 뿜어내듯 내부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한 대당 5천억 원짜리 장비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게요. 그럼 못 쓴다는 거야? 못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리가 침을 꼴깍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장비가 터지면서 유독가스가 유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 전체가 화학 무기로 뒤덮일 겁니다. 우리가 공장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자국민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됩니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미국이 탐욕에 눈이 멀어 공장을 뺏으려 들 거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 안방에 들어오면서 가장 깊숙한 곳에 핵폭탄을 묻어두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질극이었습니다. 55조 원짜리 공장이 인질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인질이었던 겁니다. 국장님, 백악관 법무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넘겼습니다. 특허청장입니다. 이것도 들으셔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자네 미쳤나? 공장을 압류해? 절대 안 돼. 수화기 넘어 특허청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방금 삼성 법무팀에서 통지서가 왔네. 우리가 공장을 압류하는 즉시 상호 특허 공유 계약이 파기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뺏을 건데. 이 멍청한 친구야. 우리가 만드는 아이폰, 우리가 돌리는 데이터 센터, 심지어 미사일 유도 칩까지. 한국 특허가 안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크로스 라이선스가 깨지면 우리는 1초마다 1억 달러씩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미국 경제가 파산한다고. 전화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덜컹. 수화기가 줄에 매달려 허공에서 그네를 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공장을 돌리자니 기술이 없고, 공장을 뺏자니 자폭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특허 소송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던졌던 관세, 보조금, 비자. 그 모든 무기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해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개시까지 30분 남았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TV 화면 속 장관은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시계를 보며 철수 명령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불치병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때려는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띠링 띠링. 제 책상 위에 붉은색 한 라인이 다시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이번엔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벨소리 패턴은 대통령 직통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데이비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패장의 목소리였죠. 방금 텍사스 주지사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빌더군. 화학가스가 유출되면 자기 정치 생명은 끝이라면서. 대통령님, 저 변명은 필요 없어. 해결책만 가져와. 하지만 대통령님, 저들은 철수하겠답니다. 미국을 버리겠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평생 남에게 머리 숙여본 적 없을 것 같은 제국의 황제가 치욕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 네.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란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못 떠나게 해. 공장 운영권, 수익 다 줘버려. 제발. 제발 떠나지만 말게 해달라고 빌란 말이다.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1일 전 관세 100%를 외치며 한국을 비웃던 우리가 이제는 제발 우리 땅에 남아만 달라고 공장도 주고 돈도 줄 테니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말했죠. 연결해. 네. 어디로 말입니까? 서울. 삼성 본사. 아니, 한국 반도체 통제사령부로 연결해. 이제 저는 국어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존심, 달러의 위험, 초강대국의 권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베푸는 자비만을 구해야 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 수화기 너머의 한국인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진짜 청구서가 얼마나 가혹할지 말입니다. 뚜. 건조한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덫에 걸린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침착했습니다. 아니, 그 침착함 속에 숨겨진 서늘한 여유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제 영혼 밑바닥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한 조각을 쥐어짜냈습니다. 철수를 멈춰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신들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탁 경영, 수익 3% 배당, 그리고 기술 통제권 이양까지. 대통령님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 건조했죠.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패배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유나 알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55조 원을 투자받았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돈 벌면 되잖아. 우리가 보조금도 줬고 땅도 줬잖아. 그런데 왜 미국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야만 했냐고. 제 절규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방금 국장님 이메일로 보내드린 데이터가 대신할 겁니다. 열어보시죠. 당신들이 왜 졌는지,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띠링. 제 컴퓨터 화면에 격차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제가 우물안 개구리, 아니 썩어가는 고인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미생물이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거대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자존심 인텔의 지난 10년간 자금 운용 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멍하니 물었죠. 그래프의 모양이 너무나 기괴했거든요. 보십시오.
지난 10년 인텔이 반도체 제왕 자리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들이 번 돈의 70%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래프의 붉은 막대가 가리키는 곳. 그곳엔 기술이 아닌 탐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엔 배당금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데 썼습니다. 당장의 주가를 방어하고 월스트리트의 박수를 받고 경영진의 보너스를 챙기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태웠죠. 당신들에게 반도체 공장은 그저 주식시장의 판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그래프였죠. 푸른색 막대가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향한 곳은 누군가의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연구개발 및 인프라 재투자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 반면 우리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주주들이 배당금 적다고 아우성을 쳐도 번 돈의 대부분을 다시 차가운 돌과 흙에 쏟아부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미세한 회로, 더 깨끗한 클린룸, 더 정밀한 장비. 당신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길 때 우리는 10년 뒤에 오늘을 위해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당신들은 오늘을 살았고 우리는 내일을 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뼈아픈 팩트였으니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혁신을 외쳤지만 사실은 주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CEO들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주주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까 고민했고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힘든 공장을 버리고 돈 잘 버는 월스트리트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제조업의 본질에만 집착했던 겁니다. 그 무식한 뚝심이 오늘 우리를 무릎 꿇린 것이고요. 그래도 킬 스위치까지 심어놓는 건 너무하잖아. 그건 동맹국한테 할 짓이 아니야. 비열하다고 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비겁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패배감이 조금이라도 희석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차갑게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비열하다고요? 국장님, 화면을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걸 보고도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군요. 저는 홀린 듯 마우스 휠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앞에서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3년 2월 어느 허름한 컨테이너 실험실에서 찍힌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대여섯 명이 쪼그려 앉아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퀭했고 며칠을 못 씻었는지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입고 있는 흰색 방진복은 땀과 기름때에 젖어 얼룩덜룩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마치 무엇에 홀린 광신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쏘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뒤편에 놓인 낡은 화이트보드에는 서툰 영어와 한글이 섞인 문장이 매직으로 거칠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일본을 넘고 미국을 밟는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이 사진 속의 엔지니어 중 3명은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고 한 명은 독한 화학 약품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당신들에게 반도체는 그저 달러를 버는 수단이었겠지만 30년 전 우리에게 반도체는 생존이었고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며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나라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누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기술 유출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우리 선배들은 공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 어깨 너머로 훔쳐본 장비 매뉴얼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밤새 베껴 썼습니다. 당신들이 골프를 치고 주말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제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패스트 팔로워, 즉 운 좋게 선진국 뒤를 졸졸 따라온 2등 국가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건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연료로 태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기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한과 도끼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우리가 심어놓은 청야 전술 코드는 당신들을 해치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소중한 기술이 당신들의 정치적 탐욕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빼앗길까봐 걸어두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55조 원이면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거대한 건물을 샀지만 그들은 목숨으로 그 안에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를 이길 수 없듯이 돈놀이꾼은 결코 목숨건 장인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국이 완벽하게 졌습니다. 당신들의 그 지독한 집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연민인지 모를 깊은 한숨이었죠. 알겠습니다. 서명된 위탁 경영 계약서와 철수 철회 요청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지금 즉시 텍사스 공장의 모든 락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철수도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 그 붉게 물들어 있던 죽음의 경고창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심장이 제세동기를 맞고 다시 뛰는 것처럼요. 시스템 재부팅 중. 코드명 부활. 보안 권한 한국 본사로 이양. 그리고 마침내 화면 가득 눈부신 초록색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생산 상태 정상. 현재 수율 94.7%. 운영 주체 삼성전자. 그 초록색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았던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어제의 미국과 오늘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기술 자문관 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있더군요. 그도 방금 목격했을 테니까요. 세계 최고의 장비와 자본을 가지고도 멈춰있던 공장이 한국인의 허락 한마디에 엔터키 한 번에 다시 심장이 뛰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말입니다. 국장님. 해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수익의 3%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세입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관세 부과 명령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해리, 감사해야지. 네. 굶어 죽을 뻔했는데 3%라도 밥을 주겠다는 거잖아. 저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살려준 거야. 저는 벽에 걸린 성조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오늘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야. 우린 오늘 주인의 자격을 영원히 잃은 거야. 이제 세계 반도체의 표준 시간은 워싱턴이 아니라 평택에 맞춰서 흐른다. 우린 그저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하청 기지로 전락한 거고 11일간의 소리 없는 전쟁.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고 미사일 한 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그 어떤 전쟁보다 잔혹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만한 제국은 종이 한 장과 클릭 한 번에 무너졌고 지난 30년간 묵묵히 칼을 갈아온 동방의 작은 나라는 이제 스스로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그들은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을 140조 원이라는 수업료를 내고서야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딸깍.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제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그 차분했던 한국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은색 경고등으로 번쩍이던 제 책상 위의 모니터들은 이제 평온한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초록색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살아남은 걸 축하한다며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죠. 끝났군요.
기술 자문관 해리가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니 해리. 제가 고개를 저으며 정정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은 1시간 전과 똑같았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포토맥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풍경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은 더 이상 스스로 뛰지 않으니까요.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배터리와 스위치는 이제 태평양 건너편 작은 반도 국가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속보,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합의 공식 발표. 속보, 미, 한 반도체 동맹 격상. 사실상 한국의 기술 보호령 수용. 사무실 벽면의 대형 TV에서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동맹 격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쌌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의 기술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화면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존중하며 상호 이익을 위해 텍사스 공장의 운영권을 삼성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윈윈 전략입니다. 윈윈이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55조 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열쇠를 한국한테 바친 꼴입니다. 우리는 그저 겹방살이 하면서 월세나 챙기는 신세가 된 거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한 라인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독일 경제부 장관입니다. 국장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입니다. 영국, 프랑스, 심지어 대만까지 전부 연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서들이 비명을 지르며 보고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국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러 전화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일 장관이 한국 연락처를 묻습니다. 비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한국이랑 연결하면 늦는다고 직통 라인을 알려달랍니다. 자기들도 벤츠랑 BMW 공장 멈추기 전에 빨리 한국이랑 위탁 경영 계약 맺어야겠다고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해? 일본은 더 가관입니다. 키옥시아 공장을 아예 삼성에 매각하고 싶다는데요. 어차피 기술 격차는 벌어졌고 미국도 항복한 마당에 버티는 건 의미 없다면서. 줄 설 거면 제일 먼저 서겠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사자가 늙어서 이빨이 빠진 게 확인되자마자 초식 동물들은 새로운 우두머리를 찾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는 달러가 아니라 초미세 공정 반도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반지를 낀 군주는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라 평택의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인 YTN에 영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평택 캠퍼스의 전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그곳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거대한 공장. 불과 11일 전 우리는 저곳을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저곳은 21세기의 로마이자 디지털 문명의 성지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공장 내부를 비췄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아까 1993년 흑백 사진에서 봤던 그 형형한 눈빛이 2026년의 컬러 화면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있더군요. 그들은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을 굴복시킨 이 역사적인 날에도 그들은 그저 묵묵히 웨이퍼를 검사하고 수치를 조정하고 12,480개의 변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감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융이라는 가짜 숫자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그들은 땀과 기술이라는 진짜 숫자로 세상을 증명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행은 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해리. 제가 창밖을 보며 나직히 불렀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월스트리트 상황은 어때? 해리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폭락했나? 아니요.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리가 보여준 화면 속 나스닥 지수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기가 막혔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엔비디아, 구글, 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가 설명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자존심은 꺾였지만 한국이 관리를 맡으면서 반도체 공급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장은 정치적 승리보다 한국의 품질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국의 자본시장마저도 차라리 한국이 다스리는 게 낫다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졌고 경제적으로도 졌으며 심지어 신뢰의 싸움에서도 완패했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특별 전세기, 워싱턴 덜레스 공항 도착.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인수위원회 엔지니어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제 1시간 뒤면 그들이 텍사스 공장으로 들어가 메인 서버의 통제권을 넘겨받을 겁니다. 성조기가 걸려있던 계양대 옆에 태극기가, 아니 삼성과 SK의 깃발이 나란히 어쩌면 더 높게 걸리게 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그들을 검문하고 신문하는 갑이었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들에게 결제 서류를 들고 가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관리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짓된 우월감으로 억지로 버티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제야 진짜 실력자 앞에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문득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술을 드시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데이비드, 그 나라는 말이다. 잿더미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던 나라였어. 초콜릿을 구걸하던 아이들조차 눈에는 오기가 서려 있었지. 언젠가 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날이 올 거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 오늘 세상을 바꿨습니다. 초콜릿을 구걸하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세계 제국의 목줄을 쥐는 거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 압도적인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수율 94.7%. 한국 기술로 가동 중.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70년간 피눈물로 써내려간 드라마의 결말이자 앞으로 1000년간 이어질 새로운 역사의 서막입니다. 지금 제 손목시계는 2026년 1월 27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도착한 공항의 입국 게이트만큼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웰컴 투 아메리카. 아니, 미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만했던 우리가 140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유일한 생존법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55조 원을 투자하고도 갑질을 하려던 미국.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기술의 영혼을 가진 한국 앞에서 그 거대한 제국은 단 11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서버. 그 모든 것의 심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보이지 않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미국을 이겨? 우린 그저 따라가는 나라잖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기준 없는 곳에 표준을 세우는 퍼스트 무버이자 세계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리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의 밤은 낮보다 환합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불빛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댓글로 우리의 자부심을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